네, 예산의 종류입니다. 제 책, 제4절 예산의 종류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여기에 제4절에 좀 모아 넣습니다. 그거는, 비록 목차 자체는 예산의 종류이지만 예산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다양한 내용들을 넣어놨다. 그래서 주관식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디테일에 강해야 예산 재무행정 부분은 잘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이 서술할 수 있지만 재무행정 예산 분야는 정확한 용어를 들고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디테일에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산의 종류를 잘 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특히 이 안에 있는 성인지 예산이나 통합재정 이런 것들은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산의 분류는 각 개별적 개념들을 예산의 종류는 각 개별적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서론 본론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하나하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입니다. 이 돈을 실제로 예산을 작성해 보지 않은 여러분들은 일반 회계, 특별 회계를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일단 봅시다. 일반 회계란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입을 하여 국가의 일반적 세출에 충당한다. 여러분들로 따지려면은 그냥 한 달 쓰는 생활비 이런 걸 뭐 용돈이라 그러나요? 용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 회계고요. 특별회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뭐 특별회계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상하수도 특별회계죠. 상하수도에 대한 상수도료, 하수도료 돈을 받아서 그거와 관련된 지출만 하는 겁니다. 그게 상하수도 특별회계다. 자, 그래서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이때 한다. 이 특별회계는 뭐요? 법률로서 설치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정부가 회계를 막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자,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하면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 회계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예산하는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일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부 사업, 그다음 공무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특별회계는 아까 말했듯이 상하수도 특별회계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기금은 여러분 공무원 연금 같은 거예요. 좀 자율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 잘 이해 못하면 정말 쉽도록 설명하면 여러분 통장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은행, 하나는 신한은행, 하나는 농협통장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통장은 내가 알바를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주는 용돈이 들어가는 통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바하고 용돈 들어가는 요 통장의 돈은 나의 일반적 생활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또 여행을 좋아해서 아까 말했듯이 여행을 좋아해서 1년에 2번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통장에는 여행 갈 돈만 별도로 모으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언제 모으냐면은 알바 중에서도 시간 외 수당을 받을 때 알바 중 시간 외 수당은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요거는 여행 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우리은행 통장은 일반 회계, 요거는 신한은행 통장은 뭐죠? 시간 외 수당을 통한 여행 특별 회계. 그 다음 또 있어요. 가끔씩 내가 돈을 좀 자율적으로 모아서 이 부모님 중요 행사에 사용하려고 돈을 모으죠. 이게 기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구랑? 나랑 동생이 또 넣는다. 동생도 넣는다. 나가 언제 넣느냐 이런 돈들은 주로 여기에 돈들은 뭐 일반회계에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나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넣는 거. 이런 걸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넣는 방법이고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기금으로 잘 오진 않아요. 근데 시간의 수당을 많이 받아서 여행 특별회계에 이 신한은행 통장에 돈이 많다. 그럼 여기서도 뭐죠? 농협통장으로 그러면 요 기금은 특별회계에서 전입됐고 요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기금으로 전출된 돈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넘어가는 그 돈들을 결국은 내 안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나의 총계는 변함이 없어요. 나란 홍길동 나의 돈의 총계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순계로 계산하면 그냥 변함이 없는 거지만 총계로 계산하면 변함이 있는 거죠. 이게 순계 예산과 총계 예산이 설명했던 예산 완전성의 원칙, 여러분 페이지 320쪽에 아래쪽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럼 기금은 자, 특별회계는 이렇게 나가는 거고, 기금은 뭐죠? 기금은 좀 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통장을 설명하고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절차상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아주 쉬운 내용인데 학생들이 잘 틀릴 수 있어요. 자, 과정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예산을 뭡니까? 심의를 합니다. 그죠?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 단계 의결을 나눕시다. 근데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집행부가 집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산이 의결이 딱 되는 순간, 우리는 이걸 예산 또는 본예산 또는 당초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보다 명확하게 하면 본예산, 당초 예산이란 말이 맞겠죠. 그러면 여기 예산 편성에 요 과정 교수님 뭐라 그러고 여기 과정 아직 예산이 아니에요. 그냥 예산안이라고 부릅니다. 예산안. 그래서 요 예산안 단계에서 예산이 되기 전, 다시 국회가 의결하기 이전에 정부가 수정하는 것을 수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요 사이에서 수정하는 거죠, 정부가. 요 사이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회계년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을 예산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예산안. 이렇게 행정부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한 때에 이것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서 요 예산안을 수정할 때 요거를 우리는 수정 예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수정 예산안 또는 수정 예산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본예산. 본예산은 이렇게 예산으로 통과됐게 요거를 본예산. 예산안 또는 수정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다임 회계년도에 확정되면 이를 본예산 또는 당초 예산이라고 부른다. 추가 경정 예산은 요 예산이 딱 성립된 요 이후에 다시 정부가 수정하는 예산, 이게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본예산이 확정되었지만 이에 대한 변경을 가할 경우에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추가 경정 예산을 그럼 몇 회 할 수 있냐?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차 추경, 두 번째 2차 추경, 세 번째 3차 추경, 4차 추경, 5차 추경, 6차 추경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게 정부가 아주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국회에. 야, 어떻게 그렇게 자꾸 예산을 수정하냐? 이런 거죠. 통상적으로 2차 추경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게 추가 경정 예산이 되는 겁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조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될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 이 세 가지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현장 실무에서는 거의 뭐 이런 제한 없이 여기 다 코에 걸면 코걸이, 이에 걸면 이걸이다. 그래서 이게 다 뭐 현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국가재정법 89조에서 이런 제한이 있다. 과다한 추가 예산을 편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산 불성립 시 예산 집행에 따른 방법입니다.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 준예산 제도를 취하고 있죠. 자, 읽어봅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준예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행정부가 예산안이 입법부에서 의결될 때까지 특정 경비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집행방식 불성립 시 12월 31일까지 정부가 예산을 만들어줘야지 1월 1일부터 국회가 예산을 만들어줘야지 정부가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국회가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을 성립을 못했단 말이죠. 이때는 그럼 정부는 어떻게 돈을 지출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하는 준예산 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4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시설의 유지 운영 너무 당연하죠.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이것도 너무 법률 지출 의무해야 되니까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이런 것들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다. 다음 잠정예산입니다. 잠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행정부가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 의결을 얻어 하는 제도예요. 영국, 일본과 같은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데 약간 좀 방법은 좀 다릅니다. 가예산 제도는 국회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 국회가 1개월 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여 행정부가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후부터 1960년 3차 헌법 개정 전까지 제1공화국 때 이 가예산 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재정 목적에 따른 조세 지출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정 목적에 따른 종류의 구분에 조세 지출 예산, 통합 재정, 성인지 예산이 있습니다. 특히 통합 재정 예산과 성인지 예산은 잘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 지출 예산은 말이 그렇지 이래서 어렵지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먼저 조세 지출이란 특정한 활동이나 집단에게 세제상의 감면이나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조세 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특정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죠. 근데 벤처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감면한다.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겠다 그러면 이 벤처기업의 50%를 감면해 버리면 정부에는 뭐죠? 세입이 관련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전체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조세 지출에 대한 내용들을 국회에 알려주라는 얘기죠. 정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감세하지 말고 그런 내용을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액의 감면액이나 면세액만큼의 보조금을 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숨겨진 보조금이라는 말도 쓴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50%를 안 받게 된 거는 전체를 다 받고 나중에 이 벤처기업에 50%를 지원해 주는 거가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부른다. 조세 지출 예산이란 조세 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수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 심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에 따라서 등장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조세 지출 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조세 지출 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통합재정입니다. 이 통합재정은 또한 통합예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통합재정은 통합예산이라고 부르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일괄적으로 표시하여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정부의 모든 재정이 다 한 번에 모여서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한 나라의 재정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거죠. 통합재정을 딱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돈이 얼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뭐가 들어가느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교육재정 등이 포함돼서 작성된다. 그래서 통합재정에 기초한 통합재정수지를 매월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시에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이 포함되도록 했고요. 정부가 재정정표를 공포할 때 통합재정수지를 같이 공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재정이 돌아가는지 알겠죠. 그 다음 성인지 예산제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성인지 예산제도란 당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요합니다.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에요. 심의, 집행, 결산의 전 과정에서 검토하는 거예요. 예산의 편성만 아니에요. 전 과정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어떤 걸 교수님 이걸 왜 하죠? 요즘은 그런 경우를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요. 여성 화장실과 남성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성들의 화장실은 앉아서도 누기도 하지만 서서도 눕니다. 그래서 이 서서 누는 변기가 많아요. 그래 남자들은 줄을 안 써요. 근데 여자분들은 앉아서 누기 때문에 이 화장실의 양이 작습니다. 남성들은 이 서서 하는 것까지 총 합쳐서 한 30개의 변기가 있다면 여자들은 15개의 변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쭉 줄을 서 있어요, 여성분들이. 이거는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남성과 여성의 신체 구조의 차이에 따른 화장실의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인지 예산제도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성인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의 형평성에 대한 공정성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예산이 세워졌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성인지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게 성인지 예산 제도이다. 봅시다. 자, 당연히 이게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이죠. 평등을 위한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예산안 편성부터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을 도입했고 2011년부터는 이 기금 사업에도 적용됐고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일반에게 특별회계와 기금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하고 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 예산 단계에서는 예산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예산서, 결산 단계는 결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의무도록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성인지 결산서가 있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기금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기금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대상 사업이 뭐냐? 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선정 기준을 제시해요. 이러이러한 것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선정 기준을 제시하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보고서를 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 예산서를 써서 제출하게 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기금. 아까 제가 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죠. 기금. 예,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뭘 설명할 때 했죠?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기금에 대해서 봅시다. 자, 기금은 이걸 볼 때 기금의 핵심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때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봤는데요. 일반 특별회계는 당연히 예산의 형식으로 갑니다. 그죠? 예산이 있어서 정부에 가서 제출해서 다 해요. 근데 기금은 좀 더 느슨하게, 좀 더 정부의 자율성을 많이 두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이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이 기금의 통제가 어떻게 다른 건지를, 일반적인 예산과 기금의 국회 통제가 어떻게 다른 건지를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봅시다. 기금은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의 일반적인 원칙이나 제약에서 벗어나 신축적으로 자금을 운용 관리하는 특정한 자금입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국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기금이 578조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1년 예산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예산과의 차이 및 기금의 특징입니다.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기금이죠. 그죠? 근데 기금은 뭐죠? 법률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도 법률로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죠. 세입 세출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게 기금이다. 기금에 주로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기금이 특별히 1년 단위가 아닌 장기간 이런 거 너무 이해하시겠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한편 기금의 수가 증가하고 자금 운용 규모가 커지면서 국회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는 기금을 예산과 유사하게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금 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여러분 이건 비슷하죠? 정부가 예산을 제출하듯이. 그리고 국회에서 기금 운용 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준예산과 유사하게 집행하고, 결산의 경우도 예산에 준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성인지 기금 운영 계획서와 성인지 결산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까지는 국회랑 일반 회계와 비슷한데, 그러나 기금의 경우는 운용의 자율성과 tan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계획 중 지출 금액의 20, 30% 범위 안에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통령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고,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 금액,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출한 것은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보다 훨씬 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예산입니다. 예, 공공기관은 제가 제 책에서 특별히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여기서 다룹니다. 여러분, 공공기관은 일종의 우리가 흔히 과거에 공기업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식 명칭이 공공기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래쪽 각주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논하는 공공기관은 국가 공공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지방공사공단은 제외됩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통상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행정학적으로 정식 명칭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에는 여기 표에 있듯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있고요. 그 공기업 안에는 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물론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유형도 있긴 있습니다. 자, 요런 게 있다고 요 표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면요. 자, 보시면 동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지정 요건은 간단히 요약하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 일단 다 법률에 의해 설립돼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이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얼마를 결국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 중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합니다. 이거를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법률로서 만들어지고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하는 건 주의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공기업은 과거에는 정부 형태의 공기업도 공기업으로 봤는데 2007년부터 정부 형태는 정부기업 예산법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공기업 그러면 이런 우편사업, 우체국 사업, 양곡 사업, 조달 사업 등 이 4개의 사업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죠?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이런 것들도 공기업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정부기업 예산법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함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7년부터 구분이.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정부 형태, 정부 부처 형태를 나타내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이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공기관이 아니고요. 그거는 우편, 우체국, 양곡, 조달사업 4가지가 있다. 이 사람들은 뭐죠?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이고 관계중앙부처에서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다르다. 요거는 공무원이고 이런 거는 정부기업 예산법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는 같이 갔지만 지금 다르게 갔다. 요 부분은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 자, 공공기관의 예산은 기관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에서 확정하며 국회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자, 이사회 여기 보도가 있어요. 확정하고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를 위하여 확정된 예산과 그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내용을 제출하고 결산을 국회에 보고 결국은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그 내용은 주라. 이 국회에 주라. 간단하게 이 내용은 뭐죠? 그냥 바뀐 내용은 국회에 알려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는 통제하고 있다. 자, 여러분, 요 유형은 요 안에 있는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고 정직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요 내용은 표는 어느 정도는 좀 시험에 좀을 위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리면 지난 2019년도에 국가직 구급 문제에 나온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음 중 서비스 공급이 정부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정부 부처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은 제가 명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답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인 게 답입니다. 여기 있는 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정당히 국립 중앙극장이 답이었어요. 여기 국립이란 말이 있었죠. 국립중앙극장, 국립 공무원이었다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장학회, 한국이란 말을 쓰고 한국이란 말을 써요. 그죠? 근데
예, 국립대학이죠. 그죠? 국립대학도 공무원이잖아요. 국립이란 말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보시면 좀 쉽게. 그날 또 이 시험도 국립중앙장 아니고는 전부 한국 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국립 쪽 있으면 공무원이다. 뭐다 그런 건 100% 그렇다고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런 형태를 공부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자, 여기 내용은 좀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 신임예산입니다. 신임예산은 입법부가 예산 총액만 결정하고 세부 지침 내용은 행정부에서 위임하는 예산제도이다. 신임예산 입법부가 예산 총액만을 결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행정부에 위임하는 예산이다. 이 제도는 지출 내용과 액수를 미리 추측하기 어려운 국가의 안전보장상에 그 내용을 밝히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제도이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